눈앞에 스마트폰 하나가 있습니다. 화면을 켜면 팔로워 1억 7천만 명짜리 계정이 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돈이 가장 많다는 그 남자 계정이요. 그런데 이 남자가 새벽에 그 계정에다가 태극기를 16개를 줄줄이 박아 놓은 겁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이게 무슨 신호였을까요? 팬심? 한국 여행 계획? 아닙니다. 이건 화성을 정복하겠다는 남자가 대한민국 엔지니어들 앞에 처음으로 두 손을 내민 날이었습니다. 21세기 가장 차가운 기술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서 가장 오만했던 남자가 가장 조용하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던 거예요. 오늘은 그 16개의 태극기 뒤에 숨겨진 진짜 속내,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냥 분위기 파악 못하는 억만장자의 해프닝으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 없는 트윗 하나였을까요? 근데 날짜 하나만 봐도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머스크가 태극기를 올린 시점은 테슬라가 자체 AI 반도체 설계 계획을 공식화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때였거든요. 칩 설계도면은 그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율주행 칩이라는 야심찬 청사진도 완성이 됐어요. 근데 그걸 실제로 구워낼 손이 없었던 겁니다. 설계도가 아무리 완벽해도 그걸 실물로 만들어낼 장인이 없으면 종이 위의 그림에 불과한 거잖아요. 머스크는 그 장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그 장인이 가장 많이 밀집된 곳이 어디냐 하면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였던 거죠. 태극기 16개, 이건 냉철하게 설계된 첫 번째 포석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황당한 작전이 왜 벌어졌는지, 머스크가 실제로 무엇을 노렸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왜 단순한 채용 공고가 아니라 전 세계 AI 패권 전쟁의 신호탄이었는지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이면 대한민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왜 지금 세계에서 가장 비싼 존재가 됐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머스크가 처음부터 한국에 손을 내밀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테슬라는 반도체 문제에서 상당히 편한 입장이었거든요. 엔비디아가 최고의 AI 칩을 공급해주고 있었고 머스크는 그냥 가져다 쓰면 됐으니까요. 돈 내면 물건이 오는 구조, 아주 단순했습니다. 근데 이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율주행 개발이 깊어질수록 머스크는 엔비디아 칩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남이 만든 연장으로 내 집을 짓는 꼴이었던 거죠.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어도 연장이 그 모양을 못 내주면 결국 남이 짜놓은 틀 안에서 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가격도 문제였습니다. 엔비디아 고급 칩 하나에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테슬라 규모에서는 그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구조거든요. 해마다 늘어나는 차량 생산 대수만큼 반도체 비용도 똑같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결국 머스크는 2019년 직접 설계한 AI 반도체를 공개하며 큰 소리를 칩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자율주행 칩을 우리가 만들었다고요? 발표장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업계가 술렁겼고 실제로 그 칩의 성능은 꽤 인상적이었어요. 칩 하나에 60억 개의 트랜지스터, 초당 36조 번의 연산, 숫자만 봐도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칩 설계를 잘하는 것과 그 칩을 실제로 대량으로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아무리 정교한 청사진이 있어도 그걸 실제 웨이퍼 위에 수백억 개의 트랜지스터로 새겨 넣으려면 전혀 다른 종류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제조, 즉 파운드리 기술이에요. 파운드리가 뭔지 아십니까? 남이 만든 칩 도면을 받아서 실제로 구워주는 공장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금세공사가 보석 주문서를 받아서 실제 반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설계자와 제조자가 완전히 분리된 구조인 거죠. 머스크의 칩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생산됐습니다. 바로 이 시점부터 머스크는 뭔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천재적인 회로를 구상해도 결국 그걸 현실로 만들어주는 건 삼성 공장 엔지니어들이라는 사실이요. 화성 정복을 꿈꾸는 남자가 경기도 엔지니어들 없이는 자기 칩 하나 제대로 못 굽는 상황이 된 겁니다. 과연 이 불편함이 어떤 방향으로 흘렀을까요? 머스크는 특유의 방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남에게 의존하는 구조 자체를 뿌리째 끊어버리기로 한 거예요. 직접 칩 제조까지 내재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테슬라 내부에 반도체 엔지니어링 팀을 키우고 언젠가는 자체 공장까지 세우겠다는 큰 그림이었죠. 이게 실현되면 엔비디아도 삼성도 필요 없게 됩니다. 아무도 안 거치고 자기 스스로 굽는 수직 계열화의 완성이에요. 실을 뽑고 천을 짜고 옷까지 직접 만들어 파는 공장이 되는 겁니다. 가치사슬 전체를 혼자 쥐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 계획을 실현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했을까요? 돈이요? 장비요? 아닙니다.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반도체 제조라는 게 지침서가 있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아닙니다. 온도 0.1도 차이, 습도 1% 변화, 미세한 진동 한 번에 전체 공정이 뒤집어집니다. 클린룸 안공기 중 먼지 하나가 수백억 원짜리 웨이퍼를 통째로 날려버리는 세계거든요.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의 회로를 새겨 넣는 과정에서 기계가 혼자서 판단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매 순간 터져 나옵니다. 이걸 몸으로 체득한 사람, 클린룸 안에서 10년, 20년을 버텨내면서 손끝에 감각이 새겨진 사람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피아노 악보가 아무리 정교해도 그걸 연주할 수 있는 연주자의 손가락이 없으면 소리가 안 나는 것처럼요. 그래서 머스크는 어떤 카드를 꺼냈을까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공격적인 제안이요. 삼성전자 현직 엔지니어 연봉의 3배, 대저택 지원, 영주권 패스트트랙, 거기다 스톡옵션까지. 이건 채용 공고가 아니었습니다. 적진의 장군을 통째로 털어오는 작전이었어요.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경쟁자의 허리를 동시에 꺾어버리는 이중 효과까지 노린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출신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링크드인을 업데이트하기 시작했어요. 목적지는 오스틴이었습니다. 머스크가 새로운 반도체 거점으로 낙점한 바로 그곳이요.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한 방울씩 새기 시작하면 처음엔 티가 안 나지만 어느 순간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요. 이직한 엔지니어들의 면면을 보면 더 소름이 끼칩니다. 그냥 경력 10년차 중간급이 아니에요. 특정 공정 라인을 이끌어온 핵심 리더, 신규 공정 개발을 주도했던 수석급들이 포함됐거든요. 군대로 치면 최전방 특수부대 지휘관을 통째로 빼가는 셈이에요. 단순히 몇 명이 이직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반도체 엔지니어 한 명의 머릿속에는 어느 논문에도 어느 교과서에도 실려있지 않은 노하우들이 빼곡하게 들어있습니다. 클린룸 안에서 수천 번 실패하고 수만 번 고쳐나가면서 몸에 새겨진 것들이거든요. 이걸 학자들은 암묵지라고 부릅니다. 말로도 글로도 전달이 안 되는 몸에 새겨진 지식이요. 이게 이직자의 가방 속에 들어서 국경을 넘어가는 겁니다. 머스크가 진짜로 노린 건 바로 그 손끝의 감각이었던 거예요. 칩 설계 도면이 아니라 칩을 구워낼 수 있는 수십 년치 실패의 집약이요. 기가 막힌 건 이 모든 움직임이 태극기 16개 하나로 세상에 공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모집 공고도 아니고 보도자료도 아니고 그냥 트위터에 태극기를 줄줄이 박아놓는 것으로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영리한 전략이었을지도 모르죠. 어떤 채용 공고보다도 강렬하게 타깃에게 직접 꽂히는 메시지였으니까요. 근데 이게 한국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내부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야기의 진짜 갈등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삼성은 겉으로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핵심 엔지니어들을 붙들기 위한 리텐션 패키지, 그러니까 잔류 보너스 논의가 속도를 냈거든요. 이미 이직 의사를 밝힌 직원들에 대한 카운터 오퍼도 이어졌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쟁자가 내 집 앞에서 큰 소리로 내 사람들을 불러대는데 조용히 앉아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문제는 한번 외부 제안을 받아본 직원은 그 기준으로 자기 처우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머스크가 뿌린 씨앗이 삼성 내부에서도 조용히 싹을 틔운 셈이에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머스크가 아무 한국 기업이나 공략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테슬라의 반도체 전략에서 삼성은 단순한 협력사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FSD 칩 초기 생산을 맡았고 이후 고도화 과정에서도 핵심 역할을 해왔거든요. 협력하면서 삼성의 기술 수준과 인력 구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머스크가 이제는 그 실력을 통째로 품 안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으로 선회한 겁니다. 오래같이 일하면서 어떤 사람이 핵심 인재인지 눈도장이 다 찍힌 상태였던 거죠. 오랜 파트너가 가장 정밀한 사냥꾼이 된 셈이에요. 여기서부터가 이야기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머스크의 인재 사냥에 대한 경보가 울리기 시작한 건 2021년 전후였습니다. 링크드인에서 감지된 이직 움직임들이 단순한 개인 선택이 아니라 체계적인 타깃 영입의 흔적이라는 걸 눈치챈 거예요. 어느 특정 공정 라인 출신들이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목적지로 빠져나가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한 그림이었어요. 소를 잃기 시작하자 외양간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핵심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 패키지가 긴급 재검토됐고 경쟁 금지 조항 강화도 논의됐어요. 조용해 보이지만 속에서는 꽤나 뜨겁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빠져나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뛰어나온 말을 다시 외양간에 넣기는 훨씬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인재 유출이 실제 반도체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머스크가 아무리 공격적으로 사람을 빼가도 현실에서 그 전략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반도체 제조라는 기술은 본질적으로 집단적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천재인 사람 몇 명을 데려왔다고 해서 갑자기 경쟁력 있는 공정이 뚝딱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수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웨이퍼 한 장에서 정상 작동하는 칩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비율입니다. 삼성이나 TSMC 같은 곳에서는 이게 90% 안팎까지 올라가 있어요. 근데 새로 시작하는 곳에서는 처음에 10%에서 20%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흔합니다. 같은 설계도, 같은 장비, 심지어 같은 엔지니어를 데려와도 이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왜일까요? 시스템 때문입니다. 수율 90%는 한 명의 천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수백 명이 함께 10년, 20년을 쌓아온 공정 문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온도 이상 징후가 뜰 때 누가 가장 먼저 알아채는지, 장비 세팅이 0.001mm 어긋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납품된 가스 순도가 기준을 살짝 벗어났을 때 공정을 어떻게 조율하는지, 이런 것들은 어느 매뉴얼에도 없습니다. 수천 번의 실패를 통해 팀 안에 새겨진 집단 감각이에요. 이게 삼성이나 TSMC가 가진 진짜 경쟁력입니다. 물고기를 강에서 꺼내 어항에 넣는다고 강을 가져올 수는 없는 거죠. 머스크가 데려간 엔지니어들이 무능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최고 중에 최고를 골라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같은 기적을 즉시 내는 건 또 다른 이야기죠. 클린룸 환경 유지부터 장비 관리, 협력업체 네트워크, 수십 년치 공정 데이터까지 이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로 움직여야 비로소 그 엔지니어의 기술이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오스틴으로 건너간 일부 엔지니어들이 현지에서 맞닥뜨린 현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는 협력사 엔지니어 한 명한테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됐던 문제가 미국 현지에서는 몇 달짜리 공급망 구축 사업이 되는 시기예요. 특수 세정 화학물질 하나를 조달하는데도 한국에서라면 당일 납품이 가능한 것들이 미국에서는 몇 주씩 걸리는 거예요. 돈은 있는데 생태계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 일부는 몇 년 안에 다시 한국행을 택하기도 했다는 이야기가 업계 안에서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는 더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머스크 혼자였다면 버틸만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인재 쟁탈전에 뛰어든 건 테슬라만이 아니었거든요. 구글,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줄줄이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뛰어들면서 한국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향한 글로벌 수요가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머스크와 삼성의 1대1 싸움이 아니에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한국 반도체 클러스터를 향해 지갑을 열어젖힌 구도가 된 겁니다. 소름 끼치게도 이 모든 기업들이 내린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칩 설계는 소프트웨어로 어느 정도 따라잡을 수 있지만 칩 제조만큼은 한국과 대만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삼성전자 입장에서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뿌리가 흔들리는 위기였어요. 생각해보면 무섭지 않습니까? 30년 넘게 쌓아온 클린룸 기술과 공정 문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금씩 갉아먹히고 있는 겁니다. 경쟁사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싹쓸이 해가는 동안 삼성이 쌓아온 집단지성의 층이 얇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증발하는 시기예요. 돈으로도 장비로도 채울 수 없는 종류의 손실이 매일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훨씬 더 무서운 종류의 위기입니다. 결정적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2022년과 2023년을 거치면서 AI 붐이 본격적으로 터졌거든요. 챗GPT가 등장하고 생성형 AI가 전 세계를 휩쓸면서 고성능 AI 칩에 대한 수요가 말 그대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 GPU는 전 세계적으로 동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 칩들을 찍어내는 TSMC와 삼성 파운드리의 몸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쳐 올랐죠. 결국 머스크가 벗어나려 했던 그 의존성이 오히려 AI 시대가 되면서 더 단단해지는 아이러니가 벌어진 겁니다. AI가 폭발하면서 반도체 제조 능력이 곧 국가의 무기가 되는 세상이 열려버렸습니다. 기업 간 경쟁이 국가 간 전쟁으로 격상된 거예요. 미국이 중국을 향해 반도체 수출 규제라는 칼을 이빨을 드러내듯 빼든 것도 이 흐름의 연장선이에요. 칩 한 장이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눈으로 확인한 거거든요. 이 맥락에서 보면 머스크의 태극기 작전은 단순한 기업의 인재 영입이 아닙니다. 미래 AI 패권을 선점하기 위한 가장 앞선 포석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머스크의 태극기 작전은 완전한 실패였을까요? 그렇게 단정짓기엔 이릅니다. 머스크는 원래부터 단기 승부를 노리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스페이스X가 그 증거죠. 초반에 로켓을 3번 연속으로 폭발시켰어요. 투자자들이 손을 놓기 직전까지 갔다가 4번째 발사에서 성공했습니다. 그 집착이 지금은 민간 우주 여행 시대를 여는 결과로 이어졌잖아요. 그가 반도체에서 노리는 건 지금 당장의 수율이 아닐 겁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판을 깔기 위해 지금부터 기반을 다지는 과정으로 보는 게 맞아요. 한국 엔지니어들을 데려가서 그들을 뿌리로 삼아 새로운 생태계를 천천히 키운다는 전략이죠. 그 생태계가 완성되는 날, 테슬라는 삼성에도 TSMC에도 아무것도 안 맡기는 구조가 됩니다. 설계부터 제조까지 모든 걸 혼자 하는 반도체 공룡이 탄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이 성공하려면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만히 서서 기다려줄 리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차세대 공정 개발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HBM이라 불리는 초고속 메모리 분야에서 SK하이닉스가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고 삼성은 그 뒤를 맹추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머스크는 이 격차를 어떻게 돌파할 생각일까요? 기가 막힌 건 이게 단순한 기업의 생존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재 한 명이 국경을 넘어갈 때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십 년치 공정 감각도 함께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삼성이나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경쟁자가 내 허리를 두들겨 패는 동시에 내 다리까지 빼가는 구도가 된 겁니다. 인재 유출을 방치하면 기술력이 조금씩 무너지고 그렇다고 막으려 들면 처우 비용이 치솟는 구조예요. 어느 쪽이든 비용이 불어나는 함정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이게 공포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반도체 전쟁은 이제 기업 간 싸움을 넘어서 국가 간 전쟁으로 격상됐습니다. 미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산 기지를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뿌리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한 것도 SK하이닉스가 인디애나 공장 부지를 잡은 것도 이 흐름과 연결돼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안에 공장을 세우는 대신 미국 정부의 보호막 아래 들어가는 구도거든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총성 없는 장기 마라톤입니다. 머스크가 뒤에서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앞에서 더 빠르게 뛰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레이스엔 결승선이 없습니다. 멈추는 순간 뒤처지는 구조거든요. 과연 10년 뒤에도 지금과 같은 그림이 펼쳐질까요? 솔직히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경주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이 상황에서 가장 긴장하고 있는 쪽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도 바짝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국가 핵심 기술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핵심 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규정이에요. 실제로 삼성전자 공정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기술 보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기술 유출 자체에만 적용되는 거지 사람이 이직하는 것 자체를 막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수십 년치 노하우까지 법으로 붙들어맬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몸에 새겨진 건 서류도 아니고 파일도 아니고 그 사람 자체니까요. 바로 이 지점이 가장 어려운 딜레마입니다. 사람의 이직을 막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떠나는 순간 수십 년치 집단 지식의 일부가 함께 빠져나가는 겁니다. 법으로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영역이에요. 결국 남아있고 싶게 만드는 것, 그게 유일한 현실적 해법인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 업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 인재를 지키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지키는 문제로 직결되는 21세기 새로운 안보 이슈가 된 거예요. 머스크의 태극기 16개. 지금까지 이걸 한국에 대한 구애로 봤는데 잠깐 다른 각도에서 다시 봐볼까요? 머스크는 살면서 단 한 번도 감정적인 행동을 SNS에 올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트위터 한 줄, 이모티콘 하나도 전부 계산된 사람이에요. 그 남자가 새벽에 태극기를 16개 올렸다면 그 뒤에 반드시 다음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수는 생각보다 훨씬 영리한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스크가 한국 엔지니어들을 향해 공개적으로 손짓을 하는 순간 삼성과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뭘 할까요? 인재 처우를 올리겠죠. 연봉을 올리고 복지를 강화하고 조직을 개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비용 구조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게 결국 파운드리 단계도 영향을 미쳐요. 머스크 입장에서는 직접 사람을 못 빼왔다 해도 경쟁자의 비용 구조 자체를 흔들어 놓는 효과를 거두는 거거든요. 우연처럼 보이지만 치밀한 계산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발 더 나가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이 카드 하나로 삼성과의 협상 테이블을 훨씬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당신네 핵심 인력을 언제든 빼갈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파운드리 단가 협상에서 레버리지로 작동한다는 거예요. 직접 사람을 한 명도 못 데려갔다 해도 협상 자리에서는 이미 이긴 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냉정하게 보면 머스크의 태극기는 한국을 향한 러브레터가 아니라 가장 영리하게 설계된 지정학적 압박 카드였을 수 있습니다. 칭찬하는 척하면서 상대의 가장 예민한 부위를 정확하게 누르는 방식이요. 손에 꽃을 들고 왔지만 그 꽃 뒤에 협상 카드가 쥐어져 있었던 겁니다.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영리한 기업가 중 하나인 머스크를 분석할 때 액면 그대로만 받아들이는 건 너무 순진한 독해일 수 있어요. 웃으면서 다가오는 상대의 뒷손을 확인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삼성이 해야 할 일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이 태극기 16개를 어떻게 읽으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는 거 아시죠?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